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거대한 화물선, 유조선, 컨테이너선의 90%가 딱 세 나라에서 만들어집니다. 한국, 중국, 일본인데요. 미국도 아니고 독일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한때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전부 이 시장에서 손을 뗐거든요. 타이타닉을 만들었던 영국, 제2차 세계대전 때 하루에 배 한 척을 찍어내던 미국조차 지금은 민간 상선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오직 동아시아 세 나라만 이 거대한 시장을 독점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조선업이라는 산업이 어떻게 동아시아만의 게임이 됐는지, 그 안에 숨겨진 경제 논리와 국가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던 나라가 단 30년 만에 세계 1위에 올랐고요. 지금도 가장 비싸고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배들은 전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 한국은 여전히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이 물량으로 밀어붙여도 고부가가치 선박만큼은 한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배를 만드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먼저 영국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영국은 말 그대로 조선업의 황제였습니다. 글래스고, 벨파스트, 뉴캐슬에 있던 조선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배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도 바로 벨파스트의 할랜드앤드 울프 조선소에서 탄생했죠. 당시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의 절반 이상이 영국산이었고 영국 해군은 세계 최강이었으며 영국의 조선 기술은 곧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 강자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전쟁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른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커졌고 노동조합의 힘이 세졌으며 복지국가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빠르게 올랐고 노동환경 규제도 강화됐는데 문제는 조선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는 점이었죠. 배 한 척을 만들려면 수천 명의 용접공, 배관공, 전기 기술자들이 몇 년에 걸쳐 작업해야 하는데요. 인건비가 치솟으니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선업은 마진이 굉장히 낮은 산업이에요. 배 한 척 만들어서 남는 돈이 전체 가격의 10%도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높은 인건비에 낮은 마진이라니 영국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산업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영국의 조선소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요. 살아남은 곳들도 군함이나 특수선박 같은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축소됐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민간 상선을 대량으로 만드는 조선소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미국의 경우는 더 극적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조선 능력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단 4년 동안 미국은 리버티급 화물선만 2710을 찍어냈거든요.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에 있던 카이저 조선소는 아리에 하루에 배 한 척을 완성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미국의 산업 역량이 폭발한 거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수천 척의 군수용 선박들이 갑자기 중고시장에 쏟아져 나왔고 새 배를 만들 필요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해운 회사들 입장에서는 싸게 나온 중고배를 사면 되니까 굳이 비싼 신조선을 주문할 이유가 없었죠. 전쟁 특수로 급격히 팽창했던 미국의 거대한 조선소들은 하루아침에 일거리를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조선소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민간 상선 시장을 포기하고 군함과 잠수함 같은 국방 분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어차피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유지해야 했고 핵잠수함이나 항공모함 같은 첨단 군함은 다른 나라에 맡길 수 없는 영역이었으니까요. 민간 상선은 더 싸게 만드는 나라에 맡기고 미국은 군사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거죠. 지금 미국의 민간 선박 건조량은 전 세계의 1%도 안 됩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사실상 배를 안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유럽의 다른 강국들도 비슷한 길을 걸었어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나라들은 대량 생산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고
틈새 시장으로 들어갔거든요. 크루즈선, 초호화 요트, 쇄빙선, 군용 잠수함처럼 소량 생산하지만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선박들 말이에요. 독일의 마이어베르프트는 세계 최고급 크루즈선을 만들고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도 크루즈선 시장의 강자죠. 이게 경제적으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었어요. 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만들어봤자 마진이 10%도 안 되는데 억만장자들이 주문하는 초호화 요트는 마진이 몇 배씩 남거든요. 유럽 국가들은 힘들게 싸워서 적게 버는 시장보다 편하게 싸워서 많이 버는 시장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일본, 한국, 중국만 이 시장에 남았을까요? 저마진의 고위험인 산업인데 왜 이 세 나라는 포기하지 않은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조선업이라는 산업의 본질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조선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에요. 금융업에 더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배 한 척 만드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 가격이 1억 5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인데요. 우리 돈으로 하면 2천억 원에서 2,7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배를 만드는데 계약부터 인도까지 2년 반에서 3년이 걸립니다. 선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2천억 원짜리 물건을 주문하고 3년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배로 돈을 벌 수는 없고 분할 지급금만 계속 나가죠.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정책금융입니다. 일본에는 JBIC라고 하는 일본국제협력은행이 있고요. 한국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중국개발은행이 있죠. 이런 국책금융기관들이 정부 보증을 바탕으로 조선소와 선주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요. 민간은행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조건으로 말이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환급 보증 제도예요. 선주가 계약금을 내고 배를 주문했는데 조선소가 중간에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억 원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이런 위험 때문에 글로벌 선주들은 아무 조선소에나 배를 맡기지 않습니다. 정부가 보증해주는 시스템이 있어야만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어요. 이런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국가 신용 등급이 높아야 하고요. 외환 보유액도 충분해야 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는 나라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조선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업은 기술과 자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금융, 정부, 산업이 완벽하게 맞물려야 돌아가는 복합적인 게임인 거죠. 일본의 조선업 역사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은 1960년대와 70년대에 세계 조선업을 완전히 지배했어요. 미쓰비시 중공업, 미쓰이 조선, 가와사키 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선박 시장을 휩쓸었죠. 1970년대 중반에는 전 세계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배의 절반 이상이 일본산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업이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국이 있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일본을 아시아의 반공 거점으로 삼았고 일본 경제 부흥을 적극적으로 지원했거든요. 특히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미군 물자를 실어 나를 선박 수요가 폭발했는데요. 이게 일본 조선업에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일본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블록공법이라고 해서 배를 여러 개의 큰 덩어리와 조각으로 나눠서 만든 다음에 합치는 방식을 개발했고 조선소 자동화에도 앞장섰습니다. 정부 주도의 선박 금융 시스템도 이때 만들어졌어요. 이런 혁신들이 나중에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가 됩니다. 그런데 1980년대부터 일본의 위상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급등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고요. 버블 경제 붕괴 이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연구 인력을 대폭 줄였거든요.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미래를 위한 투자를 줄인 건데 이게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옵니다. 2000년대 들어서 선박 시장은 대형화와 고효율화 방향으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컨테이너선은 점점 커졌고 LNG 운반선처럼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선박의 수요도 늘었죠. 그런데 일본은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2023년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2%까지 떨어졌고요. 2024년에는 5%에서 7%대로 급락했습니다. 한때 세계 조선업의 절반을 차지했던 나라가 이제는 한 자릿수 점유율로 추락한 거죠. 일본 정부도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어서
국립조선소 설립 검토나 대형 조선소 합병 같은 국가적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잃어버린 30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해요. 1970년대 초반 한국의 조선 기술은 사실상 제로였습니다. 작은 어선이나 연안 화물선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지 대형 선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정희 정부가 조선업을 중화학공업 육성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으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1972년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은 울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건설을 시작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해외 금융기관을 찾아야 했는데 배를 제대로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가 초대형 유조선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정주영 회장이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을 찾아가서 차관을 요청했는데요. 은행 측이 한국의 조선 능력을 의심하자 지갑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여줬다고 해요. 거기에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거든요. 우리 조상들이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다면서 설득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은 1974년 6월 28일 첫 번째 선박 애틀랜틱 베러노를 성공적으로 인도합니다.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이었어요. 조선소를 짓기 시작한 지 2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대형 선박을 완성해낸 거죠. 한국 조선업의 성공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일본보다 납기가 빨랐습니다. 같은 배를 만들어도 한국이 평균 2% 정도 더 빨리 인도했거든요. 선주 입장에서는 배를 빨리 받으면 그만큼 빨리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용접과 블록 조립 기술에도 집중 투자했어요. 배를 만드는 핵심 공정이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은 용접 자동화와 대형 블록 운반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포항제철에서 나온 철강이 두산중공업의 엔진과 만나고 현대중공업에서 배가 완성되면 한진해운이 운항하는 완벽한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1990년대 후반 한국은 마침내 일본을 완전히 추월합니다.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는데요. 영하 163도의 극저온 상태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이 배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전 세계 선박 건조량 1위에 올랐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세계 3대 조선사로 이름을 올렸고요. 중요한 건 한국 조선업의 경쟁력이 단순히 저임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고도로 기계화된 공정, 첨단 자동화 로봇 시스템, 그리고 국책 금융기관의 막강한 지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조선업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바로 중국의 공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은 15에서 17%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중국은 70에서 71%까지 치솟았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선업을 그냥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전략으로 접근했거든요. 2005년 중국 국무원은 조선업을 공식적으로 전략산업으로 지정했는데요. 외화 획득, 일자리 창출,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중국식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어 전국에 흩어져 있던 수십 개의 국영 조선소들을 두 개의 거대한 지주회사로 통합했습니다. 중국 선박공업 집단과 중국 선박 중공업 집단인데요. 이 두 회사가 중국 조선업 전체를 총괄하게 된 거죠. 자금 지원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중국 개발은행과 중국 수출입은행은 조선소와 선주에게 수조 위안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쏟아부었어요. 코스코나 차이나시핑 같은 국영 해운사들은 정부 지시에 따라 자국 조선소에서만 배를 주문했고요. 지방 정부들도 경쟁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건 시장 경쟁이 아니에요. 국가가 나선 전면전이었죠.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조선소들을 새로 지었습니다. 장쑤성, 난퉁, 다롄, 상하이 같은 곳들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조선소들이 들어섰죠. 2010년 중국의 선박 건조량은 한국을 추월했고요. 2015년에는 전 세계 시장의 40%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초기에는 기술 격차가 분명했어요. 중국은 단순한 벌크선 위주였고 한국은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위주였죠. 그런데 이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이제 LNG선 건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아직 한국만큼의 기술력은 아니지만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이에요. 한국보다 20~30%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한국 조선업계는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걸로 대응하고 있어요. 메탄올 추진선이나 암모니아 추진선 같은 친환경 선박 분야 말이죠. 자, 그럼 왜 다른 나라들은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도 도전하고 있잖아요. 조선업의 진입 장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새로운 나라가 이 시장에 들어오려면 최소 10년 이상 실적을 쌓아야 합니다. 선주 입장에서 2억 달러짜리 배를 검증되지 않은 조선소에 맡긴다는 건 너무 큰 위험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선주들은 검증된 조선소에서만 배를 주문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 조선소들은 수십 년에 걸쳐 신뢰를 쌓아왔어요. 베트남은 실제로 조선업에 뛰어들었지만 주로 소형 선박에 머물러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배를 만드는 나라보다 핵심 부품을 만드는 나라가 더 많은 돈을 버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 척에서 조선소가 남기는 마진은 10%도 안 되는 2천만 달러 정도예요. 그런데 독일의 만이라는 회사가 공급하는 대형 선박용 디젤 엔진은 한 개에 4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를 받습니다. 마진율이 100%가 넘는 거예요. 배 전체를 만드는 것보다 엔진 하나 파는 게 더 남는 장사라는 얘기죠. 유럽 국가들은 이 구조를 일찍 깨달았습니다. 독일은 엔진과 터빈 시장을 장악했고요. 프랑스의 GTT는 LNG 저장 탱크 기술을 독점하고 있어요. 네덜란드는 해양 플랜트 설계에서, 노르웨이는 추진 시스템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를 직접 만드는 건 동아시아에 맡기고 핵심 부품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죠. 결국 조선업이 세 나라만의 게임이 된 핵심적인 이유는 국가 의지의 지속성에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은 조선업을 단순한 제조업으로 보지 않고 종합 제조업의 상징이자 국가 전략 기반으로 인식했죠. 적자가 나도 정부가 지원했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 수십 년 동안 흔들림 없이 투자해왔습니다. 경제적 효율성만 보면 영국과 미국이 조선업을 포기한 건 합리적이었지만 동아시아는 전략적 의지를 택한 겁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은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해 보여요. 전 세계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하고 그 배의 90%를 세 나라가 만들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술, 금융, 생태계, 의지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불가능하니까요. 한국은 기술 격차를 유지하며 친환경 선박이나 자율 운항 선박 같은 미래 기술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척추가 소리 없이 부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생존의 문제입니다. 통계청의 데이터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40대 취업자 수가 무려 41개월 연속으로 곤두박질 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소비 엔진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해야 할 허리 세대가 일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내일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자리가 안전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대기업들은 희망퇴직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해고를 미화하며 40대 베테랑들을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내몰고 있습니다. 다가올 거대한 폭풍에 대비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중산층이라는 댐이 무너지면 그 뒤에 있는 모든 경제 생태계는 연쇄적으로 수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산 가치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고 지갑은 얼어붙는 지옥 같은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 드릴 이 시그널을 무시하신다면 여러분은 아무런 방패 없이 거대한 경제 쓰나미를 맨몸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차가운 숫자가 비명처럼 지르고 있는 잔혹한 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40대의 몰락이 가져올 부동산과 가계 경제의 처참한 미래를 아주 냉혹하게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41개월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한국 경제의 심장과도 같았던 40대 취업자가 3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의 반등도 없이 추락했다는 건 우리 경제가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615만 4천 명이라는 숫자의 이면을 아주 날카롭게 파헤쳐 봐야 합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하면 벌써 9만 명이 넘는 숙련된 인재들이 전쟁터 같은 시장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2022년 7월부터 시작된 이 기이하고도 섬뜩한 하락세는 멈출 줄을 모릅니다. 이것은 고용 지표가 나쁘다는 수준을 넘어 경제의 기둥이 뿌리째 뽑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전체 취업자 시장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고작 21.2%까지 주저앉았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1995년 11월 이후 약 30년 만에 목격하는 최악의 성적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눈부시게 성장하던 시절, 현장에서 피땀 흘려 경제를 견인했던 그 주역들이 이제는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가장 먼저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40대의 붕괴가 왜 진짜 공포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생애 주기상 가장 많은 돈을 벌지만 자녀 교육과 노후 준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대한 빚을 동시에 짊어진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벌어 가장 많이 써야 할 이들의 지갑이 닫히거나 아예 사라진다면 내수 시장이 붕괴하는 건 정해진 수순입니다. 가장이 흔들리면 그 충격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끊고 외식을 포기하고 결국에는 깔고 앉은 집까지 팔아야 하는 도미노 파산이 시작되는 겁니다. 통계 뒤에 가려진 40대 가장들의 깊은 한숨이 늘어날수록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설 확률은 제로에 수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태를 단순히 인구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착각하며 자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기업들은 더 이상 40대의 노련함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낙인을 찍어 가차없이 시장 밖으로 내던지고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진 경제는 결국 주저앉아 식물인간이 될 것이고 그 고통은 끔찍하게도 우리 모두가 나눠 짊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뼈아픈 진실은 따로 숨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밀던 마지막 제안이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나락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희망퇴직이라는 말은 정말 잔인한 말장난입니다. 자발적 선택이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등 뒤에 칼을 들이대고 나가라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과거엔 정년퇴직이 훈장이자 명예로운 졸업이었을지 몰라도 이제 대기업의 화려한 명함조차 당신의 인생 황금기인 40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 신한은행 사태를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만 40세, 즉 1985년생부터 퇴직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말로 표현 못할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업무 능력은 정점을 찍고 가정에서는 돈 들어갈 곳이 천지인 바로 그 시기에 회사는 당신에게 조용히 짐을 싸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특별 퇴직금이라며 선심 쓰듯 던져주는 위로금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게 업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기껏해야 기본급 7개월에서 31개월치에 불과한 이 돈은 살인적인 물가와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며 거친 야생으로 쫓겨나는 이들에게 주는 일시적인 마취제일 뿐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현대모비스는 경력 재설계 프로그램이라는 아주 우아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사람을 잘라낸다는 본질이 가려지겠습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 칼을 빼들었고 LG전자 역시 이 차가운 구조 조정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초일류 기업들이 이토록 급하게 인력을 쳐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은 내년과 내후년의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옥 같을 것이란 걸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배가 침몰하기 전에 미리 짐을 버리듯 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비참한 조건으로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40대 베테랑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회사는 당신을 미래의 동반자가 아니라 비용 절감을 위해 언제든 도려내야 할 악성 재고로 분류한 지 오래입니다. 이건 단순히 밥줄이 끊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인생을 갈아 넣어 쌓아 올린 가치가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피가 마르는 현실입니다. 40대 가장이 회사 문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온 가족이 누리던 중산층이라는 간판은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취업?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고 창업시장은 이미 시체가 즐비한 레드오션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 명함 반납하고 퇴직금 털어 치킨집이나 카페 차렸다가 1년도 못 버티고 빚더미에 앉는 시나리오는 이제 뉴스거리조차 못 됩니다. 매달 마약처럼 꽂히던 월급이 끊긴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숨막히는 막막함과 독촉장처럼 날아드는 고지서들 뿐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하는 은퇴는 제2의 인생이 아니라 생지옥입니다.
희망퇴직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당신을 지켜주던 온실은 박살나고 냉혹한 야생의 자본주의가 이빨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 영화는 퇴직금 봉투를 품에 안고 회사를 나서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수입은 심장박동을 멈췄는데 어깨에 짊어진 빚은 괴물처럼 덩치를 불리며 당신의 목줄을 서서히 조여올 테니까요.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은 출구 없는 독방에 갇힌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개미처럼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신화는 박살났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만 반복하는 꼴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진실은 더 끔찍합니다. 단순히 지갑이 얇아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버티던 척추가 속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위 중산층이라 불리는 소득 2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선에 묶여 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건 1년 전보다 고작 1.8% 오르는데 그쳤다는 사실입니다. 미친 듯이 뛴 물가를 생각하면 사실상 월급이 깎인 겁니다.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처참한 성적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거죠. 반면 고소득층은 4.4%, 심지어 저소득층조차 3.1%씩 소득이 늘 때 경제의 허리라는 중산층만 외딴 섬처럼 고립되어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겨우 1.5% 늘어난 게 전부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되려 0.1% 곤두박질 치며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지 감이 오십니까? 직장에 목을 매든 장사를 하든 손에 쥐는 건 없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게 중산층의 기본값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바친 성실함의 대가가 고작 이따위라면 이 시스템은 완전히 고장난 겁니다. 더 큰 폭탄은 자산과 빚의 불균형에서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중산층 자산이 3.6% 늘어나는 동안 빚은 무려 9.9%나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버는 속도보다 빚 늘어나는 속도가 3배 가까이 빠르다는 건 시간이 갈수록 가난의 또스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덫에 걸렸다는 소리입니다. 자산 3.6% 늘었다는 것도 집값 방어 덕분이지 실제 내 주머니에 꽂히는 현금은 9.9%씩 늘어난 이자 갚느라 눈 녹듯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 중산층이 곳간을 채우는 계층이었다면 지금은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생존 호소인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고 대기업 명함을 내밀지 몰라도 그 속은 부채라는 암덩어리가 온몸을 잠식한 말기 환자 상태입니다. 뼈 빠지게 벌어 은행 이자와 세금으로 다 털리고 나면 남는 건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서늘한 공포뿐입니다. 이런 재정적 질식 상태는 결국 한 인간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성역까지 침범했습니다. 한국 부모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최후의 보루마저 무너졌다는 걸 알게 되신다면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식 교육은 종교입니다. 부모가 굶을지언정 학원비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이 바닥의 국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옹성 같던 믿음에 마침내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출 조정이 아닙니다. 중산층 가정이 더 이상은 못 버티겠다며 백기를 든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오늘 터져나온 국가 통계는 가히 충격 그 자체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사교육비 지출 그래프가 꺾였습니다. 2020년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 때도 멈추지 않았던 학원비 결제가 드디어 마이너스를 찍은 겁니다. 미혼 자녀를 둔 부부의 월 평균 학원비가 41만 3천 원으로 전년보다 0.7% 줄었다는 이 수치. 숫자 노름 뒤에 숨겨진 공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작 0.7% 가지고 왜 호들갑이냐고 물으시겠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학원비를 줄인다는 건 쥐어짜다 못해 마른 수건이 찢어질 때까지 갔다는 최후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외식 끊고 여행 포기하고 옷 안 사입고 버티다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때 부모들은 피눈물을 머금고 학원 등록을 취소합니다. 소비 성향이 1년 전보다 2.3%나 곤두박질 쳐 68%까지 떨어졌다는 건 당장 오늘의 생존을 위해 아이들의 미래까지 저당 잡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팬데믹 시절의 악몽이, 아니 그보다 더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위기와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전염병으로 인한 물리적 봉쇄였다면 지금은 지갑이 텅 비어버린 탓에 소비가 강제로 멈춰버린 경제적 봉쇄 상태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감당하기 힘든 금리 탓에 중산층의 가계부는 이미 심각한 적자 상태로 돌아선 지 오래입니다. 계층 이동의 마지막 희망인 자녀 교육비마저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할 만큼 현재의 재정적 압박은 잔혹하고도 직접적으로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수시장 전체가 붕괴하기 직전임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입니다. 학원가가 타격을 입고 주변 상권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현상은 이제 막 시작된 서막에 불과합니다. 진짜 공포는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3040 세대가 과연 우리가 알던 그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산 가격이 이들의 절규와 파산 위에서 언제까지 버텨줄 수 있을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시점입니다. 자식의 미래까지 포기하며 벼랑 끝에 선 이들이 마지막까지 움켜쥐려 했던 단 하나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욕망이 실상은 자신의 숨통을 끊어놓을 거대한 족쇄였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주인이 과연 누구라고 보십니까? 놀랍게도 거래되는 10건 중 8건은 바로 30대와 40대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영끌이니 갭 투자니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벗겨보면 그 속에는 우리 사회의 젊은 주축들이 스스로 거대한 빚의 수렁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서글픈 자화상만이 남아있으며, 이는 곧 닥쳐올 금융 한파에 가장 먼저 깨져나갈 약한 고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가진 순수한 자기 자본은 고작 37%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63%는 전부 은행 빚이거나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 보증금으로 채워진 위태로운 거품입니다. 내 돈보다 남의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집을 과연 온전히 내 집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성공한 가장이 아니라 은행이 던져준 거대한 빚더미를 죽을 때까지 갚아나가야 하는 채무관리인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뼈아프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양날의 검은 상승장에서는 축복이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잔인하게 주인을 베어버리는 흉기가 됩니다. 3040 세대가 무리하게 갭 투자 전쟁에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지금 아니면 영원히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심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간과한 결정적인 실수는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금리만 미친 듯이 뛰는 상황에서 63%라는 살인적인 부채 비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완벽한 외통수에 갇혀버렸습니다. 대출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고금리 행진이 계속되면서 사려는 사람의 씨가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에 적어놓았던 그 화려한 숫자들은 시장이 얼어붙는 순간 휴지 조각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결국 가장 많은 빚을 짊어진 세대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 속에 우리는 갇혀 있습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무모한 투기 탓으로 돌리기에는 다가올 현실이 너무나 가혹합니다. 국가 경제의 허리인 3040 세대가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덫에 걸려버는 돈족족 이자로 바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10년 이상 내수 경제가 침체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집값이 조금이라도 휘청이면 이들의 가계 경제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로 내몰릴 것입니다. 그 충격파는 서울 아파트라는 난공불락의 신화조차 산산이 조각낼 만큼 위력적일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결국 심리 싸움이고 그 심리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은 현금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현금 흐름의 생명줄이 강제로 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은행이 한통속이 되어 여러분의 자금줄을 죄어올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지금의 불경기는 차라리 평화로운 전조현상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마른다는 표현은 이제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합심하여 가계대출의 숨통을 끊어놓는 이른바 대출 빙하기가 이미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성장률의 딱 절반인 2%로 틀어막겠다는 주요 은행들의 선언은 사실상 여러분에게 단 한 푼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절교 통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4% 안팎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 증가율을 그 절반인 2%로 묶어버린다는 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경제 몸집이 커지는 속도보다 돈이 도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겠다는 뜻이며, 이는 곧 시장에 공급되는 산소를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는 질식작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억지로 끌고 왔던 빚의 선순환 구조가 완전히 박살났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빚을 내서 빚을 막아온 3040 세대에게는 사실상 경제적 사형 선고와도 같은 소식입니다.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못해 서슬퍼런 칼날과도 같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가차 없는 총량 관리를 예고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고, 은행들은 수익 따위는 포기한 채 정부 눈치 보기에 급급해 대출 성벽을 그 어느 때보다 높게 쌓고 있습니다.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며 지난 7월에만 4조 원 넘게 쏟아져 나오던 대출금이 불과 몇 달 만에 자취를 감춘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속도 조절이 아니라 금융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는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과거에는 신용 점수만 좋으면 언제든 은행 금고를 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돈을 빌릴 수 없는 세상이 왔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이금융권으로 밀려나다 결국 벼랑 끝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돈줄이 말라버린 시장입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빚 좋은 개살구일 뿐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다가오는 내년은 누가 대출을 더 잘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빚 없이도 버틸 체력이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진짜 백이 적자 생존의 판이 깔릴 것입니다. 은행을 더 이상 파트너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비가 오면 우산을 뺏고 당신의 자산을 가장 먼저 압류해갈 냉혹한 추심가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거절보다 더 섬뜩한 공포가 우리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내 지갑을 터는 건 은행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쓸 수 없는 외부 충격이 이미 금리라는 괴물을 깨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환율 1,400원 시대가 코앞까지 닥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등락폭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가게, 내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대한 악재가 등장했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1,481원을 뚫으며 제2의 외환위기 공포를 키우고 있는 환율은 수입 물가에 기름을 붓고 결국 한국은행의 손발을 묶어 금리 인하라는 희망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이미 2.4%를 넘겼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체감 물가는 3%에 육박합니다. 시중금리의 척도인 국고채 금리가 뛰자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출 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K뱅크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8.2%를 찍었다는 건 괴담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대출금리 10% 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8.2% 절대 만만히 볼 숫자가 아닙니다. 6억 원을 빌렸다면 원금은커녕 이자만 매달 400만 원 넘게 깨진다는 소리입니다. 숨만 쉬어도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다 쓴 30, 40대에게 금리 10%는 삶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사형선고나 다름없습니다. 환율이 뛰면 물가가 뛰고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금리는 절대 내려갈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시장을 누르고 공급책을 내놔도 밀려오는 글로벌 금융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인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닥친 고금리는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견뎌야 할 뼛속 시린 경제 빙하기의 서막입니다. 자산 가치는 추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 이 지옥 같은 빚의 굴레에서 탈출할 방법은 극히 드뭅니다. 지금 움켜쥐고 있는 그 집이 노후를 지켜줄 동아줄인지 아니면 인생을 통째로 삼킬 블랙홀인지 감정 빼고 계산기 두드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 심리는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파국의 징후가 가리키는 결말은 명확합니다. 불패 신화라던 서울 아파트라는 성벽마저 무참히 무너뜨릴 대폭락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가 뚝 부러지는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니라 방어할 때입니다.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은 이 거대한 태풍 속에서 제일 먼저 쓸려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남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 칠 때 누군가는 조용히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5년 대폭락의 끝자락에서 살아남은 승자만이 거머쥔 마지막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 해답을 누구보다 빨리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이 생존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본 영상은 투자에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모든 선택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력의 무상함이란 실로 잔인하리만큼 비정합니다. 구름 위를 걷던 화려한 궁전은 신기루처럼 흩어졌고 독재자에게 남은 것은 차디찬 쇠창살 뿐입니다. 수천만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던 니콜라스 마두로가 미국 뉴욕의 악명 높은 교정시설 바닥을 딛는 그 순간 전 세계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수갑에 두 손이 묶인 채 좁고 어두운 구치소 복도를 지나며 그가 내뱉은 첫 마디를 기억하십니까? 편안한 밤 보내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실로 기가 막힌 한마디였습니다. 자신의 조국을 생지옥으로 추락시키고 수백만 명의 국민을 난민으로 내몬 장본인이 자유를 뺏기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건넨 이 기괴하고도 엽기적인 인사는 도대체 어떤 심리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판단력을 상실한 노인의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그 이면에는
독재자 특유의 지독한 오만함과 현실을 철저히 부정하려는 비틀린 심리가 벨리를 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한 독재자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상복지라는 달콤한 사탕발림과 포퓰리즘이라는 맹독이 어떻게 국가 경제의 허리를 끊어놓고 결국 그 최고 권력자를 차가운 감옥으로 끌고 들어갔는지, 그 섬뜩한 인과응보의 메커니즘을 뼈저리게 분석해야 합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거리에서 국민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광경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튼튼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경제와 정치 시스템 또한 한순간의 방심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서늘한 경고를 마두로의 저 처량한 뒷모습에서 반드시 읽어내야 합니다. 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칭송받던 부유한 국가가 어째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파멸의 궤도에서 과연 안전한 거리에 있는지, 지금부터 그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할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간의 교만은 끝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특히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한 독재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 살을 내는 듯한 밤 공기를 가르며 니콜라스 마두로가 구치소 철문 안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 우리는 절대 권력이라는 환상이 얼마나 비참하게 깨져나가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가 던진 첫 마디는 듣는 이의 귀를 의심케 할 정도로 태연자약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심지어 새해 덕담까지 덧붙이는 여유를 부렸습니다. 마치 7성급 호텔 로비를 지나 체크인하는 VIP 투숙객처럼 그는 자신을 연행하는 연방 요원들에게 능청스러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결코 대인배의 풍모가 아닙니다. 자신의 처절한 실패를 인정하기 싫은 병적인 자기의 마지막 발악일 뿐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이 국제 수배범으로 전락하여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잠들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뇌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그의 행색을 자세히 뜯어보십시오. 헐렁한 검은색 후드티와 트레이닝 바지, 그리고 양말조차 갖춰 신지 못한 채 끌고 나온 샌들, 차림입니다. 번쩍이는 훈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광장 연단에서 국민들을 향해 호통치던 그 서슬퍼런 위세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발가락이 훤히 드러난 그 볼품없는 샌들이야말로 그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뉴욕의 겨울바람은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카라카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호의호식하던 독재자에게 이 초라한 샌들 차림의 입감 절차는 그 자체로 거대한 형벌의 서막입니다. 범죄 심리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동을 인지 부조화에 따른 현실 도피로 진단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악행들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끝까지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망상 속에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국민들이 굶주림에 못 이겨 쓰레기통을 뒤질 때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시던 그 오만방자함이 감옥 입구에서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시해야 할 팩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런 기괴한 허세는 곧 들이닥칠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철퇴 앞에서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은 하필 지금 이 시점에 그를 전격 체포했을까요? 단순히 마약 밀매 혐의 하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마두로를 마치 핀셋으로 집어내듯 정밀 타격하여 제거한 이 작전의 이면에는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힘은 소란을 피우지 않습니다. 전쟁은 필요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정교한 메스를 든 외과 의사처럼 냉철하고도 정확하게 마두로 정권의 심장부만을 도려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정권, 교체라고 하면 대규모 폭격이나 지상군의 진격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은 독재자라는 악성 종양만을 골라내어 제거하는 핀셋 전술의 교과서적인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치밀하게 설계된 경제적 고사작전이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하수샤셔를 두지 않고 마두로 정권이 연명할 수 있는 모든 자금줄을 집요하게 차단했습니다. 돈줄이 말라비틀어진 군대는 더 이상 독재자에게 충성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를 뺏는 병사들에게 독재자의 이념 따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인간의 본능을 정확히 꿰뚫어본 것입니다. 그는 적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받아치기보다 그 칼을 쥐고 있는 손목의 힘줄을 서서히 끊어버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전
세계가 유혈 사태를 걱정하며 숨죽이고 있을 때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이미 마두로 측근들의 심리적 균열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달러의 힘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핵심 측근들을 하나둘씩 포섭하고 배신을 유도하여 철옹성 같던 성벽을 내부에서부터 허물어뜨렸습니다. 마두로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요새 안에서 이미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단 한 발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없이도 남미의 거물 독재자를 뉴욕의 좁은 독방으로 압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즈니스적 협상 기술을 국제 정치에 접목한 트럼프식 실용주의 외교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독재자의 몰락으로만 보십니까? 이것은 썩어빠진 정치가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요체는 냉철한 상황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적의 환부를 정확히 타격하고 전략적으로 가장 유효한 시점에 승부수를 띄우는 결단력이 필수적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정치 지도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기백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억지력 없이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굴종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점했을 때 비로소 항구적인 안정이 보장됩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힘이 결여된 정의가 얼마나 무기력한 공상인지 우리에게 뼈저리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독재자 마두로가 축출되었다고 해서 국가의 위기가 즉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붕괴된 통치, 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반된 민심을 통합하는 것은 결국 남겨진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재건의 최전선에는 서슬퍼런 감시와 살해 위협 속에서도 자유의 가치를 사수한 철의 여인이 존재합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신념으로 무장했기에 독재 권력이 가장 기피하는 정적이 되었으며 노벨 평화상이라는 영예까지 거머쥐게 되었을까요? 권위는 총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지지와 신뢰만이 통치력의 원천입니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는 이 명제를 온몸으로 입증한 현대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독재자가 수만 명의 군병력 뒤에 비겁하게 은신해 있을 때 그녀는 진실이라는 단 하나의 무기를 들고 광장의 한복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정치적 여정은 매 순간이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 그녀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호명되던 순간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국민을 철창에 가두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던 마두로 정권의 포위망을 뚫기 위해 그녀는 변장까지 감수하며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탈출을 감행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을 받으러 가는 길조차 목숨을 담보해야 했던 비극적인 상황은 역설적으로 베네수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었음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차도는 왜 망명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대다수 유력 정치인들이 안전한 해외로 도피해 성명서나 발표할 때 그녀는 끝까지 카라카스의 현장을 사수했습니다. 지도자가 떠나는 순간 남겨진 국민들이 느낄 패배감과 절망의 깊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보여준 결기와 희생은 흩어졌던 베네수엘라의 중산층과 빈민층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사회적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 리더를 보유한 국민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역설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야권의 구심점을 넘어 새로운 베네수엘라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두로가 뉴욕 연방구치소의 차가운 독방에 수감되어 있을 때 마차도는 국가 재건을 위한 청사진을 치밀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에는 사적인 복수심 대신 무너진 조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와 미래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권력과 정통성 있는 권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나 주권을 되찾는 것과 국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는 것은 별개의 난제입니다. 마차도가 최근 발표한 긴급 성명에는 전 세계를 긴장시킬 만큼 구체적이고 단호한 국정 운영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군 지휘부를 향한 최후 통첩과 해외에 체류 중인 수백만 교민을 향한 소집령은 과연 베네수엘라를 다시금 기회의 땅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시혜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피 튀기는 전략과 확고한 결단 끝에 쟁취해내는 전리품입니다. 마차도의 긴급 성명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를 넘어 국가의 뼈대를 다시 맞추기 위한 정교한 수술집도 계획서와 같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메스를 댄 곳은 군의 지휘 체계입니다. 성명의 핵심은 베네수엘라 국군이 더 이상 범죄자 마두로가 아닌 합법적 선거로 선출된 에드먼드 곤잘레스 우르티아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로 섬겨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군대가 독재자의 사병 집단에서 국가와 국민을 수호하는 본연의 위치로 복귀하라는 이 호소는 혼란에 빠진 군부 세력에게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헌법적 정당성을 가진 정부에 충성할 것인가, 아니면 몰락한 독재자와 함께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야는 국내를 넘어 국경 밖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에 흩어진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 난민들에게 각 체류국의 정부를 설득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지원할 민간 외교관이 되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포퓰리즘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감내하며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려 했듯 베네수엘라 역시 철저한 대외 공조와 내부 결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권 교체를 넘어 다시는 이러한 국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법치와 민주주의의 기틀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국가의 존립 이유를 다시금 상기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명확한 비전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면 승리의 기쁨은 곧바로 무정부 상태의 대혼란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마차도는 정권 붕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권력에 공백을 철저히 계산했고, 이를 메우기 위해 국민 각자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까지 부여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준비된 국정 운영 능력이자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책임 정치의 전형일 것입니다. 그러나 벅찬 희망의 이면에는 여전히 엄중한 현실적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겉보기엔 그럴싸한 평화의 단면일 수도 있겠습니다. 허나 끓어오르는 낙관론의 그림자 속엔 미처 청산하지 못한 비정한 난제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때 막대한 부를 자랑하던 국가가 단 하룻밤 사이에 생지옥으로 추락한 원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베네수엘라를 파멸로 이끈 것은 외부의 침략이 아니라 중산층의 뼈와 살을 서서히 녹여버린 달콤한 포퓰리즘 독배였습니다. 검은 황금이라 칭송받던 석유가 오히려 국가의 목을 조르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상상이 되십니까? 세계 1위의 원유 매장량을 깔고 앉았음에도 그 천문학적인 자금은 국민의 삶 대신 독재 정권의 배만 불렸습니다. 국가의 기둥을 썩게 만든 그 부패한 자본은 남미의 보석 같던 나라를 처참하게 망가뜨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부유했던 나라가 전 세계 빈민국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만 합니다. 비극의 서막은 차베스와 마두로가 주도한 망국적인 표장사, 즉 무차별적 포퓰리즘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비축해야 할 국부를 당장의 지지율을 위해 선심성 현금 살포에 모조리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공짜 점심에 중독된 사회에서 근로의욕은 사라졌고, 기업들은 정부의 숨막히는 규제를 피해 탈출했습니다. 2024년 현재 베네수엘라의 물가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중산층이라 자부하던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통을 뒤져 하루 한 끼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신세입니다. 곳간을 털어 퍼주던 화폐는 휴지 조각만도 못하게 되었고, 국가 시스템은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경제 원칙을 무시한 정치가 어떤 파국을 맞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도 살얼음판입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와 퍼주기식 복지 논쟁을 직시하십시오. 베네수엘라가 무너질 때 그곳의 중산층도 설마 우리가 망하겠어? 라며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임계점을 넘는 순간 평생 일군 자산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건 찰나였습니다. 마두로의 체포에 환호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뼈를 깎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선진국 문턱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파괴된 경제 생태계를 복구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한편 뉴욕의 차가운 철창 속에 갇힌 마두로에게는 상상 이상의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수감된 곳은 단순한 교도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철저히 짓밟히는 지옥의 현관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자들이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하게 추락하는 곳, 바로 권력의 무덤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악명 높은 메트로폴리탄 구치소 MDC는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거물들의 종착역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제프리 스스타인의 공범부터 힙합 거물 디디 콤스, 온두라스 전 대통령까지 이곳을 거쳤습니다. 이곳은 결코 안락한 휴식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쥐가 들끓고 폭력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열악하기 짝이 없는 환경과 숨통을 조여오는 공포는 수감자들의 멘탈을 가루로 만들어버리기로 유명합니다.
마두로는 이제 그 더러운 시멘트 바닥에서 자신의 죄악을 뼈저리게 곱씹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궁에서 누리던 초호화 생활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먼 과거가 되었습니다. 샌들과 후드티 차림으로 입소한 그는 이제 국가 원수가 아닌 번호표 달린 일개 중범죄자일 뿐입니다. 미국의 사법 시스템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죄 지은 자를 갈아넣는 거대한 믹서기 같습니다. 그 냉혹한 기계 안에서 마두로는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처절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인간의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과정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곳이 바로 그런 현장입니다. MDC의 비좁은 독방에 갇힌 마두로는 이제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을 받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화려한 군복 대신 죄수복을 입고 개밥 같은 배급식을 먹으며 국민들이 겪은 굶주림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를 호위하던 친위대도 아부하던 간신들도 없는 차가운 벽 안에서 그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만이 그를 짓누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독재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최후입니다. 정의의 심판은 이렇게 잔인하고도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일각에선 그의 여유로운 표정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입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법정에 끌려나가는 치욕만이 남았습니다. 호송차에 짐짝처럼 실려다니는 굴욕적인 일상이 반복될 때 그의 오만함은 서서히 붕괴될 것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처럼 구치소 밖에서 베네수엘라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군중의 함성을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사랑한다고 기만했던 국민들이 자신의 파멸을 축제처럼 즐기는 모습은 그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가 받아든 비참하고도 초라한 성적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몰락 소식에 한국 인터넷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해외 토픽으로 넘기지 못하고 공포와 분노를 느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마두로의 몰락을 보며 대한민국의 특정 정치인들을 오버랩시키는 걸까요? 대중들이 느끼는 이 소름 끼치는 기시감,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다가올 미래의 민낯을 직시해야 할 시점에 섰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이 왜 남의 일 같지 않을까요? 마두로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대한민국의 온라인 젠자지가 판에서 닿습니다. 여론이 용광로처럼 끓어오르는 현상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뉴스 댓글창마다 특정 인물들을 호명하며 너의 미래도 다르지 않다고 경고하는 목소리들은 단순한 악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공포의 발로입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무너져 내리는 과정에서 소름 돋는 기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달콤한 무상 복지로 표심을 매수하고 국고를 바닥내는 그 뻔한 포퓰리즘의 공식이 우리 눈앞에서도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마 하는 사이에 베네수엘라의 중산층이 증발했듯 우리 또한 법치가 유린당하고 경제 논리가 정치공학에 짓밟히는 현실을 보며 본능적인 위협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법의 심판대 위에 서지 않으려 사법부를 형해화하고 맹목적인 지지층을 앞세워 광장 정치를 일삼는 행태는 동서고금의 독재자들이 권력 연장을 지지층을 위에 써먹던 낡은 레퍼토리입니다. 그러나 마두로의 몰락은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성체도 법과 진실 앞에서는 모래성일 뿐이라는 엄중한 교훈을 증명했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시민들이 이번 사태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한 독재자의 비극적 결말을 즐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조국이 저들이 걸어간 멸망의 길을 따라가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호소이자 경고입니다. 현금을 살포해 권력을 사는 정치가 득세하면 개인의 재산권은 휴지 조각이 되고 국가의 앞날은 암흑천지가 된다는 사실을 마두로의 뒷모습이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을 흉기로 쓰던 자들의 최후를 목격했다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욱 매서운 눈초리로 감시해야 합니다. 저들이 피를 흘려 되찾은 자유가 우리에게는 그저 주어진 공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시스템을 갉아먹는 선동가들을 가려내는 해안만이 우리를 파국에서 구원할 방패입니다. 이 긴 터널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의 진리와 마주합니다. 나라를 일으키는 데는 수십 년의 피와 땀이 요구되지만 그것을 결단내는 데는 단 한 명의 그릇된 리더와 맹신도들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베네수엘라는 마차도의 바람처럼 다시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참혹한 반면교사를 통해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역사의 심판은 냉정합니다. 독재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합니다.
마두로의 구속은 한 인간의 추락을 넘어 포퓰리즘이라는 거대한 사기극에 막이 내리고 차가운 현실이 드러난 순간입니다. 저들의 오늘은 결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책임 없는 선동과 공짜 점심의 유혹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법치와 시장의 자유를 훼손하는 정치가 어떤 지옥을 불러오는지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자원은 넘쳐나는데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는 이 아이러니가 우리 땅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리아 마차도가 그리는 새로운 베네수엘라는 이제 겨우 첫 발을 뗐습니다. 멈춰선 공장을 다시 돌리고 떠나간 미래 세대를 불러들이는 일은 파괴하는 것보다 수천 배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과제입니다. 허나 자유를 향한 갈망이 살아있는 한 그들은 반드시 재기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들의 시행착오를 타산지석 삼아 더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일궈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두로의 쓸쓸한 퇴장에서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권불 10년의 착각에 빠진 자들의 말로를 보며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숙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직한 땀방울이 대접받고 만인에게 법이 공평하게 적용되는 나라를 만드는 열쇠는 결국 여러분의 냉철한 판단과 행동에 있습니다. 이 영상은 국제 정세에 대한 객관적 팩트와 분석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특정 진영이나 인물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역사가 보여준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우리의 미래를 더 안전하게 지키자는 충정 어린 재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해방이 진정한 평화와 재건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또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상식과 원칙이 바로 서는 품격 있는 사회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긴 시간 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